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나이도 어리다면 어린 나이지만 참 누구도 겪기 힘들 법한 일들을 겪은 후 어디 털어놓을 때라도 없나 찾다가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주 기가 막힐 수가 있으니 다들 심호흡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은 과수원을 아주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지사로 제가 크면 과수원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어릴 적부터 신물나게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제 미래에 그닥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나와도 결국에는 과수원을 물려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일찌감치 공부에 손을 놓았습니다. 어차피 과수원 물려받을 건데 뭐 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매일같이 만화방에 가서 만화책을 읽고 PC방에 가고 뭐 그런 일들의 반복이었죠. 당연히 대학 입시도 망했습니다. 제 성적으로는 어디에도 넣을 만한 학교가 없었고 저는 그냥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했죠.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군대부터 다녀왔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 군대는 빨리 다녀오는 게 좋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군대에서 죽을 똥 살 똥 고생을 하면 철도 일찍 든다고 하길래 마음이나 다잡을 겸 갔습니다. 근데 참 사람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군대를 전역하고 나면 효자가 된다던데 저는 여전히 불효자였습니다. 물려받아야 하는 과수원에 대한 나쁜 감정만 들더라고요. 내가 저 과수원만 아니었다면 희망을 가지고 대학도 가고 다른 일을 해보려고 시도도 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저는 알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 상당히 무기력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지긋지긋한 과수원이 훤히 보여서 집에도 있기가 싫었죠. 그래서 도피처로 저는 조금만 걸어나가면 있는 시내 PC방을 선택했습니다. PC방에 가서 정신없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 과수원에 대한 생각도 사라지고 잡생각도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게임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하루 종일을 PC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옆자리에 앉은 어떤 여자와 친해지게 되었죠. 알고 보니 같은 게임을 하는 여자였는데 둘이 게임에서 만나 같이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보다 5살이나 많았지만 그 나이차가 별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하루 종일 옆자리에 앉아 게임만 주구장창 하다 보니 얼마나 금방 정이 들었겠습니까? 서로 호감을 표현하다 그렇게 사귀게 되었죠. 여자친구는 저에게 왜 매번 이렇게 PC방에서 시간을 때우냐, 사정이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과수원집 아들이라는 걸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얼버무렸지요. 집에 있기 싫고 집을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PC방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니 여자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자기도 집에 있기 싫어서 이렇게 매일같이 나온다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 지긋지긋한 시골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같이 도망가지 않을래?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도망? 이 시골을 떠나고 싶다고? 계획이 있어? 계획이 있으면 진즉 떠났겠지. 그냥 이 시골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해. 우리 서울에 가서 무작정 시작하는 건 어때? 나이도 아직 어리고 할 수 있는 일 하나 없겠어? 집은? 일단 여인숙 같은 데라도 달방 얻어 살다가 돈 모으면 그때 원룸이라도 얻어서 가면 되지. 저는 그 달콤한 제안에 끌렸습니다. 이 총구석에 들어박혀 과수원만 바라보는 부모님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우물한 개구리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의를 했고 저희 둘은 그렇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야반 도주하듯 시골을 떠났습니다. 솔직히 부모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절 찾아다니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저 도망쳐서 서울의 커다란 빌딩을 보고 갑갑한 도로를 보면서 오히려 자유를 느꼈으니까요. 과수원을 물려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과 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반기를 든 것이었죠. 여인숙을 돌아다니는데 도저히 둘이 살 만한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군대에서 모았던 돈을 탈탈 털어서 반지하 원룸 월세를 얻었습니다. 저희는 케이크를 불며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첫 달은 서울 구경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서울은 참 구경할 거리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취업 준비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고졸에 자격증 하나 없는 저를 어느 회사에서 써주겠습니까? 이점이라고는 군대 다녀온 곳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그 흔한 운전면허증도 없었습니다. 모아둔 돈은 둘 다 떨어져 가고 당장에 라면밖에 먹을 게 없을 때 여자친구의 몸이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자꾸 어지럽다고 하고 미열도 있는 것 같고 동거한 지 2달 만에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는 무척 당황했죠. 멋들어진 프로포즈도 예쁜 드레스도 없이 저희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 안 시키고 공주님 대접해준다는 약속은 못하지만 너만 생각하면서 살게. 아내가 된 여자친구는 저의 약속에 눈물을 그렁그렁하면서 우리 아이 잘 키워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까진 정말 천국인 것 같았지요. 저는 일단 뱃속의 아이와 내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공사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나이가 끽해봐야 24살밖에 안 됐으니 얼마나 팔팔하겠습니까? 공사장에서 1순위로 차는 인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공사판을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미장 기술이라도 배웠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저는 그런 머리는 또 없었습니다. 무작정 열심히 조장님을 따라서 움직였죠. 그래도 일하는 날이 늘어갈수록 일당은 꽤 늘었습니다. 주말이나 비가 오는 날만 아니면 무조건 출근을 했고 매일같이 벌어오는 돈은 아내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저를 위해 밥도 차려주고 새벽같이 일하러 나가는 저를 배웅해주고 했지만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그것들이 귀찮아졌는지 저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잠을 자느라 제가 일어나는지도 몰랐고 밥은 입덧 때문에 힘들다면서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망한 PC방에서 싼값에 사온 컴퓨터로 게임만 주구장창 하더라고요. 그래도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으니 얼마나 몸이 힘들겠나 싶어서 저는 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도 잠을 자고 있는 것도 아닌데 게임만 하고 있으면서 밥 한 끼 제대로 안 차려주는 아내가 밉더라고요. 그래봐야 나이도 얼마 안 된 철부지들인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하루 종일 먼지 먹으면서 철근 옮기며 고생하는데 이렇게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내 밥 한 끼 안 차려주는 게? 내가 그냥 게임만 해? 배가 아파. 돈 없어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데 뱃속에 있는 우리 애 생각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병원을 왜 못 가? 내가 하루에 버는 돈이 10만 원은 되잖아. 그래봐야 한 달에 200만 원이야. 월세 50만 원에 관리비 내고 우리 휴대폰 사용비에 각종 공과금에 그리고 이렇게 배가 불러서 장을 어떻게 혼자 봐? 병원도 혼자 가라고? 내가 미혼모야? 저희의 싸움은 참 개차반이었습니다. 저도 좋은 남편은 아니었지만 아내도 좋은 아내는 아니었죠. 그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졌을 무렵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딸이 태어나니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우는 딸을 달래려고 아내는 피곤해했고 아이를 케어하는 아내를 도와 청소며 빨래며 밥이며 다 제가 해야 했기에 저도 피곤했고요. 저는 일도 하랴 집안일도 하랴 아내의 쪽잠을 챙겨주려 애도 보랴 진짜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참 예뻤습니다. 아내도 아이라면 아주 꿈뻑 죽었죠. 아이가 울고 보채도 싫은 소리 하나 없이 애를 돌보았고 더불어 게임도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우리 가족의 화합만 남았구나 싶었죠.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희 형편에 딸이 7개월쯤 되었을 무렵 둘째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새벽같이 막노동을 하러 나갔고 밤늦게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공사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와 잠을 자고 다시 출근을 하고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되었죠. 그래도 첫째 애가 순해서 그런지 이제는 더 이상 울거나 보채거나 하는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를 봐야 했고 제가 도와줄 시간은 없고 거기다가 둘째까지 임신을 했으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처음과 다르게 아이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쪽잠을 자고 있는데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 겨우겨우 힘겹게 눈을 뜨니 아이는 거실에 방치되어 있고 아내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막 화를 내었습니다. 아니 애가 이렇게 우는데 게임이 눈에 들어와? 이번 판만 하고 애 달래주려고 했어. 하루 종일 집에도 없고 집에만 있으면 잠만 자는 인간이 뭘 한다고 그래? 당신이 임신을 해봤어? 육아를 해봤어? 주말에도 청소한다고 깔짝거리는 거 말고 뭘 도와주는데? 나도 이제 힘들어 죽겠어. 아내는 저에게 와다다다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했다는 거야? 애가 울면 애부터 봐야지. 엄마가 게임에 미쳐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집에서? 아내는 씩씩대더니 담배에 불을 붙이더라고요.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이제 겨우 10개월 된 첫째 애기 앞에서 아니 뱃속에 둘째까지 임신을 해놓고 담배를 피우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모습입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아내의 행동에 멍하니 있다가 아내가 담배 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번뜩 정신을 차리고 담배를 빼앗았지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신도 담배 피면서 나는 왜 못 피게 하는데? 당신은 지금 둘째를 임신했잖아. 그게 뭐? 내가 담배 핀다고 둘째가 담배 피는 건 아니잖아. 원룸에서 첫째 아이 앞에서 담배를 태우는 것도 문제인데 임산부가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아내랑 대화를 하는 것도 싫고 얼굴을 보기도 싫더라고요. 저는 집을 이사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첫째 아이도 있고 둘째까지 낳으면 이 반지하 원룸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점점 짐도 늘어나고 발 디딜 틈이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투룸으로는 가고 싶은데 대출은 안 나오고 저는 그래도 그간 벌었던 돈이 있으니 비벼볼만 할까 싶어서 아내에게 적금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도 투룸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모은 돈 얼마나 있어? 모아둔 돈이 어딨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적어도 내가 한 달에 250만 원 이상을 꼬박꼬박 갖다 줬는데 어떻게 돈이 하나도 없어? 새 식구가 한 달에 250만 원으로 사는 게 징한 거 아니야? 돈 없어. 너 한 달에 쓰는 돈 전부 가계부에다 써서 나 줘봐. 아니 내가 애도 보고 임신도 했는데 지금 가계부까지 쓸 시간이 어딨어? 그럼 돈 관리 앞으로 내가 해? 당신한테 생활비 50만 원 주고 나머지 내가 다 관리해? 알겠어. 가계부 쓸게.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아내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사장에서도 이미 눈도장을 완벽하게 찍어두었기 때문에 작업 반장님께서 저에게 좋은 자리를 주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임금도 쬐끔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예전처럼 무거운 것만 나르고 힘들게 고생하는 일이 줄어드니 일할 맛이 나더라고요. 대리운전도 오랜 시간은 뛰지 못하지만 피크 시간에 2~3시간 바짝 시내 주행만 하면 꽤 돈이 쏠쏠했습니다. 저는 아내 모르게 매달 50만 원 정도의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내가 가계부라고 하면서 공책 하나를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 돈이랑 아내가 쓴 가계부를 일일이 확인해 보는데 돈이 한 50만 원 정도가 비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50만 원은 어디다 쓴 거야? 저금하는 거야? 그러자 아내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분명 저금은 아니고 어디 허투루 사용한 게 분명했습니다. 무려 50만 원을요. 저는 추궁했고 결국 아내는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게임하는 데다가 돈을 쏟아부었답니다. 아이템을 사느라고 현금을 썼대요 글쎄. 저도 게임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현금을 사용해야지만 게임이 더 재미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형편에 게임에 돈을 5만 원도 아닌 50만 원을 투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아내에게 또 화를 내고 말았죠. 아내는 자기의 잘못이 명백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저희 부부 관계가 너무나도 소원할 때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죠. 저는 더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공사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작업 반장님께서 몇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것만 할 줄 알아도 한 달에 400에서 500만 원은 껌으로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업 반장님의 뒤를 쫓아다녔고 아내는 둘째가 태어나서 그런 건지 육아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컴퓨터도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가족의 모습을 드디어 흉내낼 수 있게 되었죠. 집에 오면 아이들이 있고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 참 행복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아내에게 월급도 턱턱 가져다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장마철만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가져다 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리운전 일도 그만둘 수 있을 정도로 막노동 기술로 돈을 벌었죠.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받는 일당이 늘어나니 좋더라고요. 그렇게 악착같이 5년을 모아서 저희는 겨우겨우 투룸 월세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라면 더 좋았겠지만 대출도 안 나오고 집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라 괜찮았습니다. 저희 첫째가 8살, 둘째가 6살 되었을 때까지 저는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몸이 참 이상하게 아픈 겁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몸을 굴려댔으니 안 아프고 배길 수가 있었을까요?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몸이 하도 쑤시고 열도 나는 것 같았고 그날따라 일도 많지 않아서 작업 반장님이 집에 가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푹 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등 떠밀려 집으로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아주 기가 막힌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실에 밥상을 차려놓고 아들, 딸과 아내, 그리고 웬 남자 하나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 눈을 힘껏 비볐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나 싶어서요. 저를 보더니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왔지만 아내는 저를 힐끔 보고 말더라고요. 앉아있던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인사를 꾸벅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다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광경인가 싶으면서도 이 집에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명 가족이고 남편인 건 저인데 저 남자가 꼭 그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 밥 먹을래? 아니,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쉬려고 일찍 퇴근했어. 그럼 일당은? 돈부터 물어보는 아내가 참 밉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힐끗 째려보았죠. 저분은 누구야? 아, 아는 동생인데 서울에 있다길래 밥이나 먹을 겸 불렀어. 애들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삼촌, 오늘은 언제까지 놀다 갈 거야? 글쎄, 그래도 아빠 오셨으니까 이만 가야겠지? 남자는 저희 딸 아들을 대하는데 스스럼이 없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더욱 지끈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동생이라고 해도 그렇지 집에 이렇게 불러서 밥을 먹는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저한테 말도 없이 말입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인사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여보, 나 좀 누워야겠으니까 놀고 싶으면 나가서 놀아. 아내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대충 씻고 안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머리가 더 울리는 것 같아서 자려고 눈을 감고 딱 잠이 들려는 순간 딸이 저한테 달려와서는 놀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분명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이미 나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삼촌이랑 같이 커피 마시러 나간다고 나갔는데 아빠, 놀아줘. 분명히 제가 아파서 쉬어야겠다고 했는데 애들 둘을 두고 아내는 남자랑 둘이서만 나간 겁니다. 저는 그날의 황당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열이 오르는 것만 같고 애들은 놀아달라고 보채고 아내는 남자랑 둘이 나갔고 저는 헛웃음만 흘렸죠.
미나야, 저 삼촌이랑 자주 만나니? 응, 엄마랑 엄청 친해. 삼촌이 우리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인형도 사주고 그래. 얼마나 자주 만나는데? 맨날 만나. 엄청 친해. 엄마랑 뽀뽀도 해. 그거 친한 사람이랑 하는 거잖아. 그치?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저 아는 동생이 아닌 상간남이었죠.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티를 내지 않고 물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데? 누구? 아, 걔. 그냥 어릴 때 알던 동생인데 여기 산다네? 그래서 몇 번 봤어. 어릴 때 알던 동생이면 고향 동생?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게임하다가 알게 된 동생이야. 알고 보니 게임하다가 눈이 맞은 상간남이었던 거죠. 저는 화를 꾹 참고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일찍 잠이 든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깊은 잠에 빠지자마자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아내의 휴대폰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게임 관련된 단톡방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보니 컴퓨터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바꿨더라고요. 상간남이랑 나눈 톡방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를 어찌나 쓰레기로 만들어놨던지. 바람 피고 맨날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도 모자라서 아주 남자 구실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제 나이가 32살인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거기다가 둘이 사랑하네, 보고 싶네, 너밖에 없네. 저한테는 해주지도 않는 말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서로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찍은 사진들도 여러 번 주고받았고 저는 정말 깊은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고 아내가 깨어나자마자 추궁했죠. 어제 그 남자 너랑 무슨 사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아는 동생이라니까? 너는 아는 동생이랑 뽀뽀를 하냐? 어머, 생사람 잡고 있어? 무슨 소리야 그게? 미나가 우리 첫째 딸이 그러더라. 너랑 그 남자랑 친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뽀뽀까지 하는 사이라고. 고작 8살 된 애 말을 믿어? 됐고 휴대폰 내놔. 아내는 절대 못 준다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었고 아내의 휴대폰을 뺏었습니다. 그 사이에 기록이며 톡이며 다 지운 것인지 저에게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증거를 이미 다 수집해놨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로요. 그래봐야 소용없어. 이미 어제 다 확인했거든. 어? 너네 둘 나눈 톡이며 사진이며 전부 다. 하! 지금 의처증 환자인 거 신나는 거야? 그래? 너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하자. 나는 고향에 내려가야 되겠어. 그러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애 둘 다 네가 데려가. 아내는 저한테 짐 떠밀듯이 애들을 데려가라고 하더라고요. 저의 삶의 이유이자 활력소인 아이들을 못 데려갈 이유도 없죠.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일주일 동안 아내와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집부터 정리를 했고 아내는 저에게 당당하게 그동안의 노고가 있으니 보증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7천만 원의 보증금 중에서 3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내가 상간남이랑 짐을 챙겨 나가는 걸 보고 뒤에서 욕 한번 질러주고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고향으로 내려왔죠. 정말 9년 만에 내려온 고향은 으리으리했습니다. 관광지로 발달되었다는 건 뉴스를 통해 몇 번 접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서울과 마찬가지로 높은 빌딩 숲도 들어오고 저는 신기해하는 아이들을 두 손을 꼭 잡고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살던 집이 아닌 정말 카페같이 멋들어진 저택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설마 이사를 가셨나 싶어 벨을 눌러보니 인터폰에서 익숙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제 이름 석자를 말했고 잠시 뒤 버선발로 어머니께서 뛰쳐나오시더라고요. 뒤이어 아버지도 헐레벌떡 달려나오시고요. 이산가족 상봉한 것 마냥 울고불고 제 얼굴을 어루만지시다가 또 울고 그걸 10분 넘게 반복을 하다 제 등을 퍽퍽 때리시면서 왜 이제야 왔느냐, 어디서 뭘 하다 온 거냐 질문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우리 아버지는 아이들만 빤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애들은 누구냐? 제 자식들입니다. 미나야, 민준아, 인사드려. 할머니, 할아버지셔. 저희 아이들은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죠.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 하시길래 애들과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잡지에서나 볼 법한 인테리어로 집을 꾸미셨더라고요. 딱 봐도 엄청 값비싸 보이는 장식품들에 저는 과수원이 이렇게 잘 됐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줄줄 읊었습니다. 제가 이 신물나는 과수원을 떠나게 된 계기부터 아내를 만나서 아이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했고 지금은 이혼 서류를 제출한 상황까지요. 모든 일을 줄줄 이야기하니 1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에게 미련한 것, 고생했다 하시면서 또 펑펑 우셨습니다. 저도 노쇠한 부모님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은 마당 딸린 넓은 집에 와서 신이 났는지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왠지 불통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어렵게 말을 하셨습니다. 저 애들이 네 자식이 맞다는 보장이 있니? 나는 그 여자도 믿질 못하겠다. 그러니 친자 검사를 해봐라. 친자 검사에서 네 자식이 맞다면 내가 거두어 주마. 어머니께서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친자 검사를 의뢰했고 일주일 뒤에 검사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결과지가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제 자식이 아닐까 봐요. 하지만 두 아이 모두 저의 친자 일치로 나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제서야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니 참 그동안 도망갔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수원 일을 차근차근 배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 10년간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몸 쓰는 일에는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수원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어요. 일하게 해주시면 열심히 해볼게요. 과수원 팔았어, 얘. 저희 부모님의 피와 땀이자 살이었던 과수원을 팔았다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왜 파셨냐고 물어봤죠. 여기가 보다시피 관광지랑 혁신도시로 재개발이 되면서 우리 과수원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않았겠니? 거기다가 대기업에서 그 자리에 뭘 짓겠다고 오른 시세에 2배를 더 쳐준다는데 바로 팔았지. 땅이 조금 넓었어. 동네에서 제일 큰 과수원이었는데 돈도 어마어마하게 받았단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 건강 챙기면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애들 키워. 우리가 과수원 하면서 너무 너한테 과수원 노래를 불러서 네가 집을 나간 게 아닌가 참 걱정이 많았단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애들은 걱정 말고 네 인생 챙겨가면서 살아.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카드를 하나 주셨고 현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도 꽤 불편했는데 시간이 생겼으니 면허부터 따야겠더라고요. 면허를 따자마자 부모님께서 정말 비싼 외제차를 뽑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비싼 차는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당하게 어깨 피고 다니라면서 타고 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전처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협의 이혼 중이었기 때문에 숙려 기간이었는데 곧 재판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판날 보여주기 위해서 멀리 있는 백화점까지 나가 명품 브랜드에서 가방을 사고 정장까지 맞췄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까지 드라이를 하고 명품을 둘러싼 채 외제차를 끌고 법원에 갔습니다. 이혼 판결을 받고 서류를 제출하러 구청에 가야 하는데 전처는 누가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외제차에 시동을 걸면서 대답했죠. 나 차 뽑았거든. 내가 갈게. 너 걸어서 가야 되잖아. 이거 뭐야? 어디서 났어? 너 이제 막 나가는구나. 고작 차 한 대 뽑겠다고 지금 대출이라도 받는 거야? 그럴 리가 있어?
나 같은 무직한테 누가 대출을 해줘. 우리 부모님이 해주셨어. 몰랐는데 나 엄청난 부자가 됐더라고. 너 보증금으로 원룸 얻었다며? 아, 평생 원룸 인생 행복하게 살아봐. 간다. 저는 멋없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고는 구청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이혼남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아내에게서 저한테 연락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휴대폰도 사주고 다니고 싶다는 학원들도 보내주었고요. 아이들이 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과 동네 카페를 가기 위해 차를 끌고 나왔는데 그 카페에 아내가 있더라고요. 저는 고향으로는 절대 안 올 거라 생각했던 아내가 있어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하면서 달려가더라고요. 쭈뼛쭈뼛하게 저를 보더니 잘 지냈냐고 묻길래 저는 아이들과 인사할 시간만 주고는 케이크를 포장해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서운해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지금이 더 행복한지 미련 없이 엄마랑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돌아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게임은 하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했던 터라 운동을 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학원에 간 사이에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부모님께선 할 말을 잃으셨고 저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짐을 한가득 싸온 아내는 저에게 다시 합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아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모습으로 저에게 용서해달라면서 빌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당신한테 신경도 안 쓰고 아이들도 나 몰라라 해서 미안해. 내가 앞으로는 잘할게. 시부모님 모시고도 잘 살 수 있어 내가. 응? 저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에게 도와달라 말씀을 드렸고 아주 계획을 단단히 짜고 아내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당장 혼인신고 못해줘. 네가 바람폈던 전적도 있고 일단 몇 개월 살아보고 그 뒤에 결정할게.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응? 아내는 말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다음 날부터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리고 청소와 빨래도 도맡아 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이랬던 그때에도 제가 했던 일인데 놀고 먹는 지금에서야 아내가 저렇게 일을 하는 걸 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당했던 그 수모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내가 집안일 하는 걸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진 않았습니다. 얘야, 이리 와봐라. 여기 장독대에 먼지가 앉았지 않니? 장독대는 밖에 있는 거라 굳이 닦을 필요 없지 않나요? 이게 무슨 소리람? 장독대 안에 우리 시간장에 고추장에 된장에 응? 들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하니? 매일같이 윤기나게 닦아라. 알겠니? 아내는 대충 재산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작정을 하고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어머니께서 갖은 트집을 잡아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의 복수를 대신 해주겠다고 마음먹으신 듯 각종 트집을 잡으며 아내를 부려먹었습니다. 예, 국간이 왜 이렇게 짜니? 물을 좀 더 부을까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맛이 나겠니? 어머니는 아내가 정성스럽게 끓인 국을 냅다 싱크대에 쏟아부었습니다. 부모님의 저, 아내, 아이 둘의 몫인 6인분을 모조리 전부 다요. 아내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화가 났는지 분을 삭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돈 때문에 더 참는 듯 보였습니다. 당신 카드 좀 나한테 줘봐. 어머니께서 생활비로 30만 원밖에 안 주는데 그걸로 어떻게 6명 먹을 장을 봐. 나 카드 없어. 나도 엄마 걸로 생활하는데 어떻게 줘?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한 달을. 방에서 큰 소리가 나자 어머니께서 한달음에 달려들어와서 아내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한 달 동안 30만 원으로 왜 못 살아? 시장 가서 사면 얼마나 나온다고. 아낄 줄 모르고 돈 쓸 생각만 해서 어떻게 살림을 하겠어? 나는 우리 아들 어릴 때 한 달에 10만 원으로 생활했다. 아내는 또 꾹 참더라고요. 예, 빨래를 햇볕에 말리라고 안 했니? 이불 눅눅한 냄새 나잖아.
어제 비가 와서 그래요. 건조기 한 대 놓으시는 건 어때요? 얘 좀 봐라. 우리 때는 다 햇볕에 말려서 몽둥이로 털었어. 그리고 어제 비가 왔으면 다시 빨아서 오늘 널었어야지. 이불 빨래는 세탁기에도 안 들어가서 발로 밟아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틀이나 해요? 너 지금 말 대꾸 하니? 우리는 이불도 다 다려서 썼어. 아내는 2달을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하더니 더 이상은 못 참겠는지 저에게 서울로 다시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 서울에 다시 가자. 그래도 부모님이 돈 좀 있으시니까 집 한 채는 해주시겠지. 싫은데? 저는 싫다고 했고 아내는 저한테 막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애들 양육권이라도 낮춰. 서울에서 교육받는 거랑 여기랑 같아? 양육비만 주면 내가 애들 잘 키울게.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양육비를 왜 줘? 너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 나 다 준 거 몰라서 하는 소리야? 애들 짐 같으니까 안 맞겠다고 하더니 돈 때문에 양육권 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응? 당장 나가! 어? 저는 이때다 싶어서 아내를 쫓아냈습니다. 억울함에 엉엉 울면서 저한테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던 아내가 결국 저희 부모님 손에 끌려서 쫓겨나게 되었죠. 어디 바람이나 피고 남편 밥 한 끼 제대로 안 챙겨준 게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이러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당장 나가, 응? 우리 손주들 볼 생각 하지도 말고 평생 남자한테 들러붙어서 그렇게 살아? 아내는 한 보따리밖에 나오지 않은 짐을 들고 문 앞에서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지만 굳게 잠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대문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어떻게 할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죠. 한 30분쯤 흘렀을까 상간남이 아내를 데리러 오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그 둘은 아직 헤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간 아내가 몰래 통화하는 것도 몇 번 보기도 했고 그때마다 아니라고 부정은 했지만 의심은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데리러 온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돈 때문에 저한테 다시 접근한 것이었죠. 저는 아주 진절머리가 나서 아이들한테도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이제 둘 다 꽤 커서 그런지 제 말을 다 이해해주고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2년쯤 흘렀을까. 꽤 초라한 행색의 아내가 저희 집을 다시 찾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별로 통쾌하다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아무런 감정도 남지 않은 사이가 된 거겠죠? 나 암에 걸렸어.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데 수술비가 없어. 한 번만 도와줄 수 없을까? 저는 솔직히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아이들의 친모인 건 변하지 않은 사실이라 마음이 좀 오락가락하더라고요. 그때 그 남자랑은 정말 헤어졌어. 그리고 내가 다시 당신이랑 합치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어. 그냥 수술만 받게 해주면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게. 아이들한테 연락하는 일도 없을 거야. 한 번만 도와줘. 저는 아내에게 각서를 받았습니다. 2번 다신 찾아오지 않을 것, 아이들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 무슨 일이 생겨도 연락하지 않을 것. 각서를 받고 변호사 공증도 받았고 그제서야 수술비로 필요하다는 돈을 포함해서 병원비까지 해서 4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정말 단 한 번도 연락하거나 나타난 적이 없었고요. 그날 이후로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었고 사춘기로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는 헌신적인 아빠가 되려 노력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께도 효도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은 없지만 좋은 자리가 들어오면 아이들을 위해 재혼도 생각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